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는 항상 10시 5분에 찾아갑니다. 1부는 9시 5분이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은 마일리지입니다. 마일리지. 우리가 뭐 신용카드도 그렇고 마트 백화점도 다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마일리지.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들은 거리에 대비해서 이것을 주다 보니까 특히 마일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됐다고 하죠. 마일리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마일리지 통합 얼마나 몇 대 몇으로 되느냐 이것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잘 쓰지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아요. 최민성님,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정말 거의 한 10년 동안 쌓았던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한꺼번에 쓴 적이 있는데 거의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하죠. 마일리지 좌석이 좀 너무 적어서. 김동성 님도 마일리지 항공권 쓰기가 너무 어렵네요 보내주셨고요. 9857님은 저도 7만 마일이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요. 와, 7만 마일이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휴가 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 좀 여행 계획을 잘 세워놓으시면 좋을 텐데 안 되면 뭐 좌석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다른 리조트 쪽으로 쓰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각 항공사에 마일리지 몰이 있죠. 거기 들어가서 다른 상품을 이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그 인터넷 최저가랑 검색해 보면 마일리지로 사기가 왠지 아까워요. 이걸로 내가 끝끝내 비행기를 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몇 년째 또 못 쓰게 되고요. 0128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 별명이 마수저예요. 이게 금수저, 흑수저 아니고 마수저, 마일리지 수저. 아버지 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제가 타고 여행 다녀요. 이게 가족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마일리지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53원. 최근에는 이제 50원대 초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1353원대 원달러 환율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했다가 잠깐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다시 상승 반전했네요. 0.5% 오른 2870. 이제 2900까지도 한 30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3000까지도 130포인트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코스닥은 0.57% 오른 768.6 가리키고 있고요. 최근에 6만 원 넘어섰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1% 빠진 59,200원. LG에너지솔루션 어제 그 급등장에서도 좀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은 1.7% 정도 오르고 있네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5% 올라가고 있고 조선주도 오늘은 어제 하루 쉬고 오늘은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7.5% 올라가고 있고요. 방산, 조선주들 또 양호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네요. 코스닥은 최근에 코스피에 비해서 좀 이제 소외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파마리서치가 3만 원 이상 올라가고 있고 펩트론 같은 바이오 관련주도 오늘은 비교적 좀 힘을 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2부에서는 자영업 경기 또 자영업 전략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떤 분들은 2개, 3개 심지어 10개 이상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있다고 하죠. 이른바 다점포 점주인데요. 참 어려운 시기에 왜 점포를 계속 늘려갈까요? 그리고 그런 다점포 점주들을 통해서 우리 가게 하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옥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다점포 점주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나 봐요. 네.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한 적게는 10%, 많게는 50% 가까이는 다점포 점주들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걸 제가 한 11년째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브랜드는 지금 맥도날드는 한 60% 가까이를 다점포 점주들이 운영을 해요. 거의 하는 사람이 더한다. 네. 하는 사람이 계속한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데이터 네. 수치를 기반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쩔 수 없이 좀 상호나 브랜드가 좀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점포 점주. 그러니까 사실 하나 하기도 힘든데 네. 왜 여러 개를 하는 걸까요? 이분들은 정말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걸까요? 저도 그게 신기해서 이제 11년째 처음에 이제 조사를 시작한 건데 네. 그래서 그분들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제가 수백 명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공통적으로 한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일단 투자 수익률이 뭐 이자 수익률보다 낮다. 그러니까 그 이제 자본이 있으면 네. 이거를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뭐 한 5% 뭐 많아야 뭐 그 정도 금리인데 이게 장사가 잘 되면 뭐 한 20-30% 연수익률이 나오고 또 권리금을 잘 받고 넘기면은 연 100%까지도 나오더라. 근데 이게 이제 장사 잘 됐을 때 시절 얘기죠. 요즘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따가도 얘기 드릴 건데 그래서 그런 이제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또 상권 분석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길을 다니다가 이 자리에 이거 하면은 잘 되겠다. 이런 딱 보이는 거죠.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른대요. 그러면 이제 또 돈 끌어다가 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 중독이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세 번째는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요. 직원들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이 이제 오래 다니고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성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가 가게가 성장을 해서 더 높은 직위의 자리를 줘야지 이분들이 또 장기 근속을 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잖아요. 알바생이었지만 매니저가 되고 점주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점장 자리에까지 올랐다가도 이제 이 친구가 결국은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선배 창업가니까 이제 창업 노하우도 알려주고 자금이 부족하다면은 뭐 5천만 원 이렇게 대출해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럼 그거를 보고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이 또 나 여기 오래 다니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일종의 작은 기업 형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하는 분들은 생계형으로 하시는 생계형 점주다라고 볼 수 있고 이분들은 이제 다점포로 투자형으로 하는 점주다, 투자형 점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자영업 하시면서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게에서 난 지금 힘들게 이거 가게 하나 간신히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투자형으로 5개, 10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게 제가 이제 다점포율 데이터를 이제 11년째 이제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점포당 매출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점포당 매출, 면적당 매출 이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점포율이 높아진 브랜드는 정말로 다음 해, 이듬해에 점포당 매출이 올라가고요. 다점포율이 낮아지면 이듬해 점포당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얘기는 다점포 점주들이 투자형이라고 했잖아요.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먼저 치고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은 브랜드는 자기가 해봤으니까 지금 매출이 잘 나온다 잘 싶으면 되니까. 추가 출점하고 또 안 된다 싶으면 저희 점포 정리하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패턴이 다점포율은 늘어나는데 신규 가맹점은 계속 다점포율은 줄어드는데 네네네. 신규 가맹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점주들은 장사가 안 된다 싶어서 점포 정리하는 거를 신규 점주들은 이제 모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네 그냥 본사 광고에 현혹돼서 그거를 이제 상투를 잡고 계속 몰려든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한국노동연구원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회계 분석을 해서 이제 논문도 썼는데 이제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 다점포율은 프랜차이즈의 동행 지표로서 선행 지표로서 유의미하다. 다점포율이 일종의 선행 지표가 된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나중에 알았는데 이 프랜데이터라는 미국의 프랜차이즈 전문 매체에서 네. 이 다점포율이 높은 브랜드 뭐 또 매년 이제 어디가 추가 출점했나 이런 이제 메가 프랜차이즈 동향도 메가 99라는 랭킹도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빅 가이즈라고 해요. 이제 큰 손이라는 거죠. 네, 큰 손들의 큰 손 점주들. 동향을 이제 파악을 해라. 이 주식 투자도 그렇잖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어디로 몰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근데 큰 손들이 슈퍼리치들이 뭘 사는가가 중요하듯이. 왕개미들. 그러니까 다점포율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알면
그 브랜드가 앞으로 유망할지 아니면 네. 고점 찍고 내려오는지를 알 수 있다. 선행지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의 재구매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사가 안 되면 재구매를 하지 않겠죠. 점주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창톡이랑 매경 이코노미가 11년째 다점포율을 조사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년 전부터 다점포율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감소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015년까지만 해도 대체로 이제 다점포율이 감소한 브랜드나 업종보다 높아지는 게 더 많았고요. 아니면은 뭐 낮아져도 어디는 오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업종별로 좀 차이가 온도 차가 있었다면 요즘은 오른 업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으니. 네. 근데 왜냐하면 이 다점포는 가게가 여러 개니까 네. 점주가 오토로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필연적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매니저 잘 써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인건비 부담이 다른 매장들보다는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좀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요즘은 뭐 이제 식자재 물가나 이런 것도 올랐고 많이 배달앱 수수료도 올랐고 해서 그렇죠. 다점포 운영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자영업 경기 안 좋은 게 또 다점포 점주들이 줄고 있는 걸로도 나타나는 거고. 맞습니다. 큰 손들도 이제 버티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 그러면 업종별로 창업 아이템별로 이제 나눠서 한번 볼까요? 네. 다점포 점주들 어떤 상황인지 편의점부터 한번 볼까요? 네, 편의점은 정말 다점포율이 과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들어맞는 업종인데요. 네. 2015년에 조사했을 때는 당시 이제 브랜드가 5개 있었죠.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토, 네. 그리고 지금 이마트 이사인데 그때는 위드미였는데 네. 모두 전년 대비 다점포율이 상승을 했었어요. 10년 전에는 네, 왜냐하면 지금 편의점이 5만 5천 개가 넘는데 당시에는 3만 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보다 포화도는 절반이고, 근데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던 시기니까 이제 창업 전망이 좋았던 거죠. 당시만 해도 유망한 업종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은퇴하면 치킨집에서 은퇴하면 편의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당시에 제가 편의점을 13개 운영하던 분도 만나봤어요. 예. 이분 하는 말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통장에 꽂힌다. 와. 그러니까 재미가 날 수밖에 없겠죠.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네. 그래서 이분이 2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17개까지 늘렸어요. 근데 그 다음엔 너무 이제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편의점 상황. 네,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이 잘 된다 이게 막 이제 기사도 나오고 본사도 막 광고를 하고 이러니까 1년에 막 5천 개, 6천 개씩 신규 출점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말 너무 옆에 또는 뭐 바로 위층에 이렇게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근접 출점 이슈가 됐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점주분들도 있을 정도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그 본사가 이제 너무 무책임하게 이제 마구잡이로 출점을 한 거죠. 그래도 이제 본사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네.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유튜브 화면 통해서 편의점의 다점포율 그래프를 띄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2014년, 15년을 정점으로 9년간 쭉 네. 줄어들고 있네요. 낮아지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전체 시장은 계속 커진다는 게 이제 본사의 그 창업을 꼬드기는 멘트였는데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성장성이 사이에 있다. 점주들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점포당 수익성은 이제 떨어지고. 떨어진 거고, 근데 그 시장 성장세도 이제는 꺾였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성장세도 꺾였고.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2월에 편의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줄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2020년 2월 그 코로나 터진 직후 이후로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점포 하시는 분들도 이 점포 정리를 하는 분이 우량점 위주로 통폐합을 하고 안 좋은 매장들 이제 뭐 2-3개를 정리하고 가운데 이제 하나를 새로 이제 좀 대형으로 내는 식으로 이제 상권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점포 하시던 분들도 이제 어려워져서 네, 몇 개 팔고 정리하고 아니면 있던 것도 통폐합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 아까 그래프를 보면 네. 최소한 한 2016년, 17년부터는 가파르게 다점포율이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네, 이제 노승욱 대표처럼 이런 걸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네,
2010년대 후반부터 편의점 새로 진입하는 건 위험하겠다. 네. 감지가 됐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저희는 이제 기사로 경고를 해왔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상투 잡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 점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빨리 체크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다점포점주들은 실제로 지금 매장을 하고 있는 분들, 선배 창업가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분들이 점포를 내놓는다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신호인 거죠. 그거를 읽어야 한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아도 예를 들어서 업계 1등, 네. 1등 브랜드는 네. 또 확고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때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201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맞는 흐름이었는데 네. 이제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1등 브랜드들도 흔들리더라고요. 1등도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베이커리 업종의 파리바게뜨가 이제 부동의 1위잖아요. 예. 근데 여기 SPC 직원 출신의 이제 파리바게뜨를 3개를 하던 다점포 점주분이 지금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사 직원이 보통 거기에서 이제 가맹점 관리라든지 출점 계획을 하던 직원들이 네. 정말 십수년 동안 딱 봐오고 네. 전략을 세워서 점포 3개를 딱 내다가 처음엔 잘했던 거죠. 그죠. 돈 많이 벌고 네. 그다음엔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직원이 창업을 한다는 건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 예.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그렇죠. 내부자잖아요. 그런데 직원 출신도 이제 폐업을 했다는 건 이게 정말 안 좋은 신호인데 이분은 이제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가가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변동비가 지금 85% 가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피 포인트 이렇게 적립해 주는 거, 또 이제 통신사 할인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거를 본사에서도 이제 많이 분담을 해 주는데도 점주 부담률이 한 5% 가까이 나온다. 그리고 뭐 기본 이제 빵 원가가 한 60% 정도 나오고 또 이제 배달 수수료도 이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제빵 기사들을 이제 고용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제빵 기사들의 인건비도 자기가 15년 전에 할 때는 한 300만 원 정도였는데 제빵사. 네, 지금 한 700~800만 원 정도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요즘은 다점포 점주들이 본인이 직접 빵을 굽는데요. 그렇게만 해도 한 달에 700~800만 원 아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또 이제 본사가 장려를 하고 그러지 않고는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히나 다점포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 네. 빨리 줄이게 되고 또 그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야, 햄버거는 어떻습니까? 패스트푸드. 햄버거도 이제 롯데리아가 이제 매장이 제일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23년에는 332개의 다점포가 있었는데 네. 올 4월 기준으로 207개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여기는 이제 우량점 위주로 본사가 좀 구조 조정을 한 영향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점포를 하는 분들도 뭐 장사를 기본적으로 이제 잘하는 분들이지만 또 100% 다 우량점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안 되는 가게들은 정리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죽 그 운영하는 보나이F도 다점포가 89개에서 81개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롯데리아도 그렇고 본죽도 그렇고 다점포 수가 줄고 있다라는 네. 거. 그러면 그 사이에 1등이 좀 주춤하면 네. 2등, 3등도 같이 줍니까? 아니면 좀 치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같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각계 전투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트렌드가 세분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제는 좀 자기 취향에 맞게 꼭 1등이 아니더라도 2등, 3등 브랜드라도 이제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이 롯데리아는 좀 다점포가 감소했지만 맘스터치, 노브랜드 버거, 버거킹은 다점포가 한 6개에서 10개 정도 증가를 했고요. 또 이들은 가맹점도 같이 늘어나서 이게 가맹점과 다점포가 같이 늘어나는 게 제일 이상적이거든요. 네. 예, 다점포가 감소했는데 가맹점이 늘어나는 건 상투를 잡는 거고 그다음에 가맹점이 줄어드는데 다점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매물로 나오는 가게를 기존 점주들이 이제 싸게 인수를 해서 일시적으로 다점포가 높아져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한계 부딪힌 혹은 실력이 없는 가맹점주 거를 네.
실력이 좋은 선수가 가져가서 그쵸. 내가 그렇게 해서- 더 잘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이게 트렌드가 바뀌고 꺾이고 이러면은 다점포 점주들도 그것도 어쩔 수 없다. 못 버티고 그러면 이런 브랜드는 한 2, 3년 뒤에는 꼭 꺾이더라고요. 다점포율이. 근데 이제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왜 올랐는지도 네. 예, 참고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맘스 피자라는 브랜드를 이제 새로 내놓으면서 이 점심 장사는 버거로 하고 저녁 장사는 피자로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비수기를 메꿔줄 수 있는 아하. 메뉴 전략이 좀 통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보통 버거는 점심에 먹고 네. 피자는 저녁에들 시켜 먹고 그쵸. 주말에 시켜 먹고 하니까. 근데 이러다 보면 지금 치킨 브랜드도 막 피자 팔고 이런 데들 그렇죠, 좀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브랜드가 다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다 종합 브랜드로 되면서 햄버거 전문성이 가게 아니라. 피자나 치킨집 피자나 네. 피자집 피자나 맞습니다. 그러다 피자집에서 버거를 팔까요? 이것도 가만히 또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아까 그 베이커리 업계 이야기했을 때 파리바게뜨가 부동의 1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파리바게뜨를 위협하는 2등, 3등은 없습니까? 이제 2등 브랜드가 뚜레쥬르잖아요. 네. 근데 뚜레쥬르도 가맹점과 다점포가 늘어나긴 했는데 다점포가 늘어나는 폭이 더 컸어요. 그거는 역시 아까 이제 손바뀜 예, 좀 매물로 나온 싸게 나온 거를 이제 기존 점주가 추가 출점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높아져 보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 가맹점이 늘어난다기보다는 네 이제 다점포가 늘어난 게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는 그리고 파리바게뜨의 경쟁자는 그래서 이제 특정 브랜드라기보다 네. 이제 동네 빵집이다. 동네 개인 빵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사에서도 제가 직접 들은 건데 파리바게뜨는 이제 토탈 베이커리라 그래요. 모든 빵을 다 취급하잖아요. 그쵸. 별게 다 있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파리바게뜨의 그 어떤 물류 경쟁력이랄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따라갈 수가 없죠. 후발 주자가. 네네네. 그리고 이 점포의 이제 거리를 그 규제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500m 이상은 이제 추가 출점이 안 된다. 이게 대기업 대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파리바게뜨의 이제 아성을 공고히 해줬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뚜레쥬르가 추가 출점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런 후발주자의 추격을 오히려 막아주는 장치가 됐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포화되면서 네. 서로가 출정을 못하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등은 계속 1등이 되는 거죠. 2등이 확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동네 빵집. 근데 요즘은 개성 있는 동네 빵집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베이글 전문점, 뭐 이제 도넛 전문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대형 프랜차이즈 틈새에서 네. 개인 빵집이 뭔가 좀 뚫어낼 확률이 좀 있는 거네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 1등 브랜드도 이제 흔들리고 있고 하니까 이제 기회일 수 있죠. 뭐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뭐 식빵 전문점도 있고 또 한창 식빵 전문점이요? 네. 식빵만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한창 유행했던 게 이제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 전문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빵, 특정빵. 뭐 소금빵 전문점. 네. 하나에 딱 특화해서 네네. 이거 사려면 저 집 가야지. 머리에 그쵸. 딱. 근데 그게 박히게. 정말 맛있어야죠. 그러게요. 그게 또 쉽지는 네네. 않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1등 업체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 네. 1113님 다점포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가맹점주 한 분이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최소한 2개 이상 맞습니다. 한다라는 복수점을 뜻은.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프랜차이즈 내에서 큰 손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동향이 그 업종 브랜드가 뜨고 지는 거를 또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가 된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결국 창톡의 노승욱 대표도 이 각 프랜차이즈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자료를 공개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안 하는 것도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데가 많아져요? 네, 이게 이제 애로사항인데 네. 미국은 모든 브랜드의 가맹점주 리스트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본사에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제 정보공개서만 분석을 하면 아하. 다점포율이 이제 늘고 그런 거를 이제 제3자도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공정위 통해서 매년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의무화가 돼 있지 않아서 본사에서 이제 안 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뭐 매년 한 50개에서 100개 브랜드를 조사를 하지만 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각자 본사에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신규 창업하려고 할 때 이거 다점포를 하시는 분도 얼마나 있으세요? 예, 그리고 가서 만나보시고 그러면 이제 트렌드를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 프랜차이즈 네, 2개 이상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그게 몇 개나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년에는 얼마였고 네, 그 전에는 얼마였고 그렇죠. 최근에는 얼마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하는 분보다 2개 이상 하는 분들은 좀 더 이제 치고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도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정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가맹점을 하려면 네. 본사에다 적극적으로 물어봐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사를 안 한 브랜드들이 서브웨이, 그러니까 매년 정보를 제공했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공개를 안 했고, 다점포 수치를 서브웨이는 이제 공개 안 한다. 네, 이런 거 좀 우리가 더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공개하라고. 압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회사들의 이제 전략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치킨 빅3, 교촌, BBQ, BHC도 그동안 계속 이제 자료를 제공하다가 안 줬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나 코인 세탁소 이런 데들도. 근데 이게 그동안 계속 공개를 하다가 갑자기 안 난다는 건 뭔가 안 좋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합리적인 의심. 네, 왜냐하면 이게 다점포가 늘어나면 프랜차이즈들이 막 보도 자료를 뿌릴 정도로 자랑을 해요. 우리 이렇게 추가 출점 재구매율 높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 싫구나. 보여주기 싫은 이유가 있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서브웨이, BHC, BBQ, 교촌치킨이 다점포 점주 이제 데이터 공개 안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상권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브랜드가 망해도 점주가 잘하면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다점포율이 절대적이다라고는 저희도 말씀 못 드려요. 네네. 네. 근데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참고하실 수 같습니다. 있는 자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다점포율이 올라간 곳, 네. 점주들이 2개, 3개, 5개 네. 여러 개 창업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저가 커피가 대표적인데요. 이 메가 커피, 메머드 커피 이런 이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다점포가 이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가 커피 시장이 정말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편의점의 다점포율이 증가하던 때랑 좀 비슷한 양상인데 저가 커피는 한마디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커피집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안 먹던 사람도 지나가다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게 그 저가 커피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관여도가 낮은 상품이거든요. 그냥 그렇죠, 뭐. 이걸 깊이 고민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면 사 먹을 수 있고. 1,700원짜리, 1,900원짜리 네. 어렵지 않게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목마른데 그냥 가서 한잔 할까 이럴 수 있는 거라서 접근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이제는 스페셜티 커피의 시장도 잠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개인 카페들이 많이 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이 많이 성장할 때 개인 슈퍼들이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더 비슷한 거네요. 추가 출점할 수 있었듯이 저가 커피도 개인 카페의 폐점을 인수를 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막강한 물류력 네. 그리고 자본 구조 속에서 원가를 낮추는 것 앞에서 그렇죠. 편의점 앞에서 개인 슈퍼가 못 버텼듯이. 네. 그리고 이제 원두 가격 상승이 네. 요즘 이슈인데 이 프랜차이즈들이 좀 협상력이 있잖아요. 대량 네. 구매하니까. 그 바잉 파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공급 업체의 이제 원가 상승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러면서 이제 가맹점들이 좀 더 유리한 이런 구조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1,몇백 원짜리 커피는 사실 4,5천 원짜리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박리담의 전략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박리담의 전략을 다 점포로 네. 더 많이 담에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럼 언제까지 지속될까를 그쵸. 봐야 되는데 편의점도 끝이 있었듯이. 네. 근데 지금 이제 개인 카페 폐점률이 엄청 치솟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기사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폐점이 이제 될 대로 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가 압박도 지금 공급 업체들이 견디다 이제 그럼 우리 납품 중단하겠다. 우리 가격 인상해달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대요. 당신들이 아무리 대량 구매를 해도 우리가 그 가격에 못 주겠소. 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가맹점 200개 이상 하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못 버티겠다. 아이고. 하고 그리고 이제 스페셜티 커피도 이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가 이제 가격 할인을 하고 또 뭐 진동벨을 이제 도입을 네네. 하고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하듯이 그러면서 저가 커피도 이제 이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럼 네. 노승호 대표님은 보시기에는 저가 커피의 매장 확대 성장세가 이제 슬슬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 예전보다 그런 위험 신호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창업은 뭐든지 케바케라서 상권에 따라 달라서 또 이 와중에도 이제 또 점주가 잘해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다방도 이제 대표적인 저가 커피인데 네. 다점포가 이제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시장 전체가 성장을 하면서 브랜드가 과점인 프랜차이즈 시장은 3등, 4등 브랜드도 그 자기네가 잘하든 못하든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 편의점에서 CUGS보다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제 네. 점포당 매출도 많이 낮고 이런 수치가 이제 있는데 또 CUGS가 이미 선점을 한 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추가 출점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출점할 수 있는 건 세븐일레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편의점 시장 성장기에 그 수혜를 같이 누렸는데 이제 시장이 포화되고 하면은 이제는 3등 브랜드부터 또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이제 그 백햄 사태가 터지기 전의 데이터라서 요 다점포율이 이제 올해도 내년에도 지속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사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다점포 이 수치는 과거의 것이니까. 네, 작년 말 미래의 기준이 것은 맞습니다. 아니니까. 지금 뭐 백종원 대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때문에 좀 어려움도 겪고 있고 더본코리아가 특히 이제 더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상생안을 내놓고 있고 브랜드 할인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과연 이 할인 행사 물론 이제 뭐 더본코리아 측에서 어느 정도 이거 감내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당장은 도움이 되겠죠. 이제 지금 손님들이 몰리고 하니까 그리고 이 비용을 이제 본사에서 다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브랜드에 독이 될 거다라는 우려도 한쪽에서는 제기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음식업은 한번 할인을 하기 시작하면 네. 이제 정가에 제 가격에는 이제 잘 안 사 먹게 된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거 가격이 되는 거죠, 할인가가. 이게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이 쿠팡이랑 경쟁했던 티몬, 위메프 이런 데들이 이제 타임 커머스라고 자기들이 이제 막 명명을 했어요. 예. 타임 세일 해서 이제 한정된 갑자기 시간 안에. 이제 할인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할인할 때만 그것만 가는 기다리는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체리 피커만 양산할 수 있다. 이 이익만 쏙쏙 뽑아먹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더본코리아가 300억 원 규모의 그 상생 지원체 일환으로 할인 네. 행사를 한다는 건데 이게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다음에 또 반복하지 않을지 이게 또 소비자 사이에서는 학습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할인 프로모션을 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메뉴가 나왔을 때나 뭔가 좀 오픈했을 때 이런 건데 지금 그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뭔가 오너 리스크를 이제 대응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지금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할인 행사의 이제 취지도 원래랑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럼 어찌 됐든 간에 더본코리아가 300억 규모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 점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니까 도움은 된다. 그런데 불안감이 있죠. 예, 이 행사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업종 변경 문의가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업종 변경이. 네, 그러니까 이 더본코리아에 대한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다 싶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제 상담을 신청한 분이 이 본사에는 얘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상담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좀 안타까웠는데 네.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권리금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이제 누가 양도 양수를 이제 하러 왔을 때 네네. 이 협상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 브랜드가 계속 잘 나갈 거다라는 전망이 좋아야 그렇죠.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영업 권리금이 보통 월 순이익의 5배에서 10배 정도의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월 매출이 1,000만 원 감소를 하면 이제 순이익률이 20%다 하면 200만 원의 네네네네네. 순이익. 여기에 이제 5배, 10배 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이 지금 감소를 한 거다. 이게 단순히 그렇죠. 매출만 줄어드는 걸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네. 권리금까지 이어서 떨어지니 그쵸. 내가 이거 정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도 권리금 주고 들어갔을 텐데 가맹점이 3,000개니까 권리금 점주들이 손해 본 권리금을 다 합치면 한 300억에서 600억 가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앞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은 또 더 그렇죠. 좋아질 회복될 수 수는 있는 있지만, 거니까. 네. 그러게요. 그래서 더본코리아 본사뿐만 아니라 이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아무튼 다들 힘든 상황이긴 한데 또 이 상황에서 다점포율이 늘어난 업종 네. 혹시 또 있습니까? 네, 이 피자 업종에서는 파파존스가 아하. 유일하게 이제 다점포율이 50%가 넘어갔어요. 한 58%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메머드 커피, 그리고 육안의 닭갈비, 도미노 피자 이런 브랜드들이 다점포율이 한 30%에서 50% 가까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11년째 조사를 하면서 대체로 계속 꾸준히 이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다점포 점주들이 본사와 어떤 관계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입지 좋은 곳에 이제 우량점을 유지하고 있어서 어떤 경기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트렌드를 별로 안 타는 업종이니까요. 뭐 닭갈비랄지 뭐 커피랄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치킨 쪽에서 다점포율이 성장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굽네 치킨이 좀 다점포율이 늘었는데요. 58개에서 93개로 1년 만에 한 60% 정도 크게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 창업을 할 때 최대 4천만 원까지 본사가 지원을 해주는 이 공격적인 출점 정책을 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할인을 해주는 거죠. 예. 뭐 가맹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을 좀 낮춰주니까 예. 이런 건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 프로모션이 좀 중단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한솥이 또 이제 가맹점과 다점포가 늘었는데 네네. 이런 이제 저가형 프랜차이즈들 저가 커피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좀 불황 때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황에 강한 점포 브랜드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아까 김진우님이 수년 안에 창업할 예정인데 창업 트렌드 코너가 아주 큰 도움이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 이 통계 다점포율 다점포 통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까요? 네, 일단 다점포율이 하락한 브랜드는 일단 위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점포율이 상승한 브랜드는 추가 출점을 하네라고 보고 이제 좀 긍정적인 신호긴 한데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착시 현상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손바뀜으로 인해서 장사 안 된 가게를 이제 떠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다점포 점주들을 만나서 물어보셔야 돼요. 창업하기 전에. 실제 분위기. 네, 선배 창업가들한테 멘토링 받고 찾아가면 다 얘기해 줍니다. 그분들이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치고 빠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1, 2년 뒤에는 이거 안 할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별로 애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네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냉정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죠, 맞습니다. 내 노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내 전 재산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네, 이미 창업해서 이제 매장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듣고 계실 수 있잖아요. 생계형 점주분들. 네. 이분들한테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지금 자영업이 이제 너무 어려운데 사실 또 한쪽에서는 추가 출점을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이 뭔가 이제 오토로 돌리고 싶어하는 게 이제 자영업자들의 로망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버티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네, 무리한 확장보다는 네. 버티는 시기. 제가 이제 일본의 장수 기업의 6가지 비결을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장수 경영 연구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워낙 천재지변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지진, 뭐 해일,
뭐 화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장사가 잘 돼서 막 늘렸다가도 한 방에 이제 훅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이제 변수가 많아지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고 저녁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주점업에서 이제 다점포로 확장한 분들이 제일 지금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올 거다. 왜냐하면 이제 옆 가게가 폐점을 하면 이제 덩달아서 갑자기 이제 매출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신청한 한식 뷔페 사장님이 있었는데 한 이틀 뒤에 아니요, 씨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옆에 한식 뷔페가 문을 닫아서 이제 손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버티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투자하고 어려울 때 확장해야 호황기에서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자본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강력한 분들의 또 이야기일 수 있고요. 오늘 프랜차이즈 다점포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이 다점포율 자체가 자영업 성공의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점. 네.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장사 고수분들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보고 그분들의 성공 방법 혹은 실패담까지도 계속해서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거 해서 창업 트렌드 이 코너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국민에게서 직접 인사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가 최소 20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3년 5월 이후 2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새벽 배송 시장이고 신뢰도가 가장 낮은 업종은 결혼 서비스 시장이라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업종에는 교복, 주택 수리 인테리어, 동물병원, 산후조리 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1조권이었는데요. 네. 6632님, 1조권처럼 조망권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조망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관조망 그리고 또 하나는 천공조망이라고 하는데요. 경관조망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권리, 한강을 조망한다든지 설악산을 조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관조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공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비율, 압박감이 다른 건물로 인해서 상승했느냐, 개방감을 상실했느냐, 요걸 가지고 조망 침해가 있는지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인공적으로 올려서 축조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조망권이 보호가 되려고 하면 조망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호돼야 될 정도의 어떤 사회적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조망권으로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조망권을 보호해야 되는 법적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요?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체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양준식님, 부가가치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셨는데요.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는 원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원천 징수라고 하는 건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개념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과가 되고 사업자는 이를 고객에게 징수를 한 다음 일정 기간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흥주점 같은 일부 업종은 대리납부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원천 징수하는 형태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부가세는 사업자가 받아서 내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오롯이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관리 통장을 따로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많죠. 또 하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이지호님 생애 최초 취득세 모르고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죠. 취득세는 일단 지방에 내는 지방세인데요. 그 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가 적용이 되는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이 네.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신고 못하고 만약에 다 냈다라고 하면 5년 내에 신청을 해서 환급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내야 할 서류들이 많고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또 위텍스라고 하는 지방세 관리하는 네.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0337님 세금은 왜 파산 대상에 포함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부채는 탕감이 되지만 네. 세금은 안 깎아준다. 이게 면책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그러한데요. 아무래도 공공재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파산이 되더라도 세금을 면책해 주지는 않는다.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짧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 어제 우리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국산차, 수입차 판매량 얘기했는데요. 정상영님 수입차나 국산차 가격이 비슷한데 왜 그런가요? 하셨습니다. 일단 국산차가 많이 고급화되고 있죠. 별도의 브랜드화 될 정도로 고급화되고 있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입을 해놓은 그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고가 네. 쌓여 있는 걸 떨어내려는 할인들을 많이 하죠. 많게는 뭐 10% 이상 할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잠깐 가격 차이가 붙거나 역전되기도 네. 하고 또 국산차에다가 고급 옵션을 또 추가하게 되면 흔히들 깡통이라고 하는 수입차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도 나타나는 거죠.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10일에 보내드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가 함께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